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기적이 일어났죠. 이방인의 음식이라 비웃었죠? 과학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차가웠던 제가 한국의 온돌방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여긴 제 고향이에요. 창문 너머로 들이치는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젖은 흙내음과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제 이름은 레나 슈미트, 독일 뮌헨에서 온 유전학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생을 현미경 속의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실험실에서 살아왔던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가장 한국적인 북촌의 한옥에서 5아이의 엄마이자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바이오 벤처 기업의 대표로 앉아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의 확률 계산기에 행복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한 불임, 조기 폐경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29살의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연구 성과라는 차가운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제 뱃속에서 들리는 6번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뮌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연구소의 창문은 늘 회색빛 하늘로 꽉 차 있었고 그 풍경은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29살 유전학 박사 학위를 따고 연구소에 들어온 지 갓 1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생리불순이 계속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던 병원 진료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 침묵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나 씨, 유감스럽지만 난소 기능이 거의 정지되었습니다. 조기 폐경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0이라는 숫자. 그것은 유전학자인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한 숫자였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뜻.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뜻.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바닥의 타일 무늬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올라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토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몸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텅 비어버린 듯한 거대한 공동이 생긴 것 같은 상실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고장난 기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원일 뿐이라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행복은 제 인생의 로드맵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청첩장을 보내올 때면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가는 부부를 보면 짐짓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질투심조차 사치라고 느꼈기에 저는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밤 11시까지 연구실 불을 켜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2024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리는 국제 유전학 학술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그림 같은 풍경도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표 준비와 데이터 분석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다음 날 머리를 식힐 겸 호텔 근처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부서져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풀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다음 논문 초안을 작성하려는데 옆 벤치에서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동양인 남자가 스케치북을 무릎에 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걷어올린 린넨 셔츠 소매 아래로 보이는 다부진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을 바라보는 그 깊고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풍경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당신은 이 아름다운 풍경 대신 모니터만 보고 있네요. 그것이 김민석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한옥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고건축을 연구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를 분석하고 쪼개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나무와 흙, 돌이라는 거친 재료로 공간을 짓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딱딱하고 논리적인 말투를 명쾌하고 지적이다라고 해주었고, 저는 그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회 일정 내내 우리는 틈만 나면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융프라우에 올라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컵라면을 먹었고, 루체른의 오래된 다리를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민석 씨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대패질을 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온기는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의 혈관 하나하나에 뜨거운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일주일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취리히의 한 노천 카페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레나, 당신을 좋아해요. 한국과 독일 거리가 멀다는 건 알지만 우리 계속 만날 수 없을까요?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 이성이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한국 남자는 가족을 중시한다는데 내가 그의 인생의 짐이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불임이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어요. 저 같은 고장난 여자를 만나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테이블 아래 제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레나,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든 없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예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둘이서 여행 다니고 집 짓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안의 견고한 방어 기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새도록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의 이별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곧 데리러 갈게요. 혹은 내가 독일로 올게요. 민석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다는 것을. 독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연구소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민석 씨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였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의 나무 냄새 섞인 체향이 그리워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연구 성과 압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요. 하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졌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했습니다.
연구소 동료가 레나 안색이 너무 창백해. 어디 아파? 라고 물었을 때 문득 스치는 불길하고도 기이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0%라고 했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실 구석에 있는 시약 창고로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몰래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변을 적시고 기다리는 3분. 그 3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타일 틈새의 곰팡이 자국 개수를 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고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두 줄. 빨간색 두 줄이 제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두 줄이었습니다. 손에서 테스트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류야. 불량품일 거야. 저는 연구실로 뛰어가 다시 새 테스트기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5개 모두 선명한 양성.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류였습니다. 제 난소는 기능을 멈췄다고 했고 호르몬 수치는 바닥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퇴근 후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예전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대던 선생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까만 아기집이 보였고 그 안에서 반짝거리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쿵, 쿵, 쿵.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나 씨,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확률이에요. 임신 6주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시에 색채가 입혀진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다. 민석 씨와 나의 아이가 있다.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당장 민석 씨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를 계산하고 또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그에게 직접 가서 이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 독일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 휴직계를 내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트렁크 2개에 제 인생을 담았습니다. 부모님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이고 이 기적은 민석 씨와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고도 신비로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따뜻한 공기. 독일의 건조하고 찬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민석 씨가 알려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높은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뱃속의 아이에게도 전해지는지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걸어가셔야 해요. 기사님의 말에 트렁크를 끌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기와집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 씨가 보내줬던 사진 속의 그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향기가 짙게 배어나오는 대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편한 옷차림의 민석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레나? 정말 레나예요? 그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나무 냄새, 땀 냄새가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도 없이. 세상에 꿈만 같아요.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민석 씨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배였지만 그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제 배 위에 올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요. 민석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배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 씨의 집은 그가 직접 수리하고 다듬은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독일의 아파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고 식탁 대신 작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상에 올라온 김치찌개의 붉은 색감은 경고등처럼 보였고 알싸한 마늘 냄새는 낯설었습니다. 민석 씨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바다 내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미역국을 먹어야 피가 맑아진대요. 그의 말에 억지로 한 입 삼켰을 때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속을 달래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먹고 물을 한 통이나 비우는 저를 보며 민석 씨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높았습니다. 민석 씨와는 영어로 소통했지만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았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외국인 임산부에게 시장 아주머니들은 덤이라며 귤이며 떡을 쥐어주었고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따뜻함이 저를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민석 씨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축 현장 일이 고되고 힘들 텐데도 퇴근하면 늘 제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저를 위해 인터넷을 뒤져 독일 식재료를 구해 소시지와 감자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그가 마당에 화초를 가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에게는 홀로 그를 키우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지방에 사시느라 아직 우리의 소식을 모르고 계셨던 어머니. 어느 날 오후 민석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네. 서울로 오신다고요? 지금요? 전화를 끄는 민석 씨의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레나 어머니가 지금 서울역에 도착하셨대. 갑자기 올라오셨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을. 독일인 며느리, 그것도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임신부터 해서 덜컥 들어와 사는 외국인 여자를 보수적인 한국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석 씨가 대문을 열러나갔고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마당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꼿꼿한 허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쪽진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엑스레이보다 더 날카롭게 제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옆에서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여자친구 레나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이 제 불룩한 배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김민석,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설명해봐라. 똑바로.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제 인사를 받지 않고 민석 씨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흐르던 평화로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한국살이의 매운맛이. 마당의 공기가 단순히 차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액체 질소통을 엎지른 것처럼 순식간에 하얗게 얼어붙어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폐포를 찌르는 통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 아니 저의 시어머니가 될 분의 눈동자는 검은색이라기보다는 빛을 모두 삼켜버리는 심해의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제 불룩한 배에서 멈추었을 때 저는 뱃속의 아이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아의 움직임이 멈추고 제 심박수가 분당 120회를 넘어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보라색 야생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조차 마치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처연하게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입술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수만 년의 지질학적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자. 그 한마디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을 신문실로 끌고 가려는 검사의 건조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청마루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녀가 딛는 걸음마다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거친 굳은 살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래된 나무 냄새와 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연구실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압도적인 무게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개장 앞에 놓인 방석에 앉으셨습니다. 자개장에 새겨진 학 2마리가 마치 살아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석 씨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설명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거짓도 보태지 말고. 민석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따라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불룩한 배 때문에 자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경련 속에 담긴 경멸과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전자를 분석할 때 보았던 돌연변이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민석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만남, 저의 불임 판정, 그리고 기적 같은 임신까지.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똑딱 하고 가는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찻잔과 찻잔 받침이 부딪히며 나는 달그락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 어머니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게다가 혼전 임신. 우리 가문의 족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의 시선이 드디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레나라고 했나?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당장 내쫓지는 않겠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다. 그저 내 손주의 어미로서 잠시 머물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와 밤늦게까지 안방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건넌방에 홀로 누워 천장에 석가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가 마치 제 인생에 꼬인 실타래처럼 보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민석 씨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어머니, 레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는 여자가 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할 것 같으냐? 넌 지금 불장난에 눈이 먼 거야.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툭 찼습니다. 마치 엄마 울지 마요라고 위로하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의 시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스테인리스 볼에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면서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서툰 한국말로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쳐내지 않았지만 제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칼을 들어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일정한 리듬으로 도마를 때리는 칼질 소리는 마치 저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탁, 아니 밥상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은 제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커먼 색깔의 깻잎장아찌, 붉은 고춧가루 범벅인 깍두기, 그리고 꼬릿한 냄새를 풍기는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올라올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토했다가는 정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셨고 민석 씨는 눈치를 보며 밥을 국에 말아 마시듯 넘겼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콩자반 하나를 집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미끄러진 검은 콩이 밥상 위를 굴러갈 때 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그 짧은 소리는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냉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 씨가 일을 나간 사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이네 집에 외국 여자가 들어왔다며 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들이 대문 밖에서부터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머, 눈 파란 것 좀 봐. 진짜 외국인이네.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 결혼식도 안 했어? 민석 엄마 속 좀 터지겠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떠들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뉘앙스와 표정, 그리고 저를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에서 그 말들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목소리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박여사라고 불리는 여자가 제 배를 툭 쳤습니다. 아들은 맞아? 외국 여자들은 골반이 커서 순풍순풍 낳는다던데.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아니, 모욕적이었습니다. 제 몸과 제 아이는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동조하듯 한숨을 쉬며 내 팔자가 사납지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고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사업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민석,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남자의 고함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갔고 저와 어머니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2명과 양복을 입은 비열해 보이는 남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약속한 날짜가 지났잖아. 이 집 담보로 잡은 거 잊었어?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내놓던가 아니면 이 집 비워. 그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이 한옥을 수리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번 공사 대금만 들어오면 갚겠습니다. 하지만 양복쟁이는 민석 씨의 어깨를 구둣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민석 씨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간은 금이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덩치 큰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유약한 임산부 레나는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유전학자 레나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복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영어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스타프. This is ILLEGRAML TRESPASSIN gram. 멈추세요. 이건 불법 가택 침입입니다. 물론 그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양복쟁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양코백이 마누라. 아가씨, 영어 쓰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는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역겨운 니코틴 냄새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붉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를 그들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펄리스. 이마리시오 RDIN 그램 나우. 샌드 투 엠버시. 경찰. 지금 녹화 중이에요. 대사관에 보낼 겁니다. 펄리스와 엠버시라는 단어는 알아들었는지 양복쟁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외국인, 그것도 임산부를 건드려서 외교 문제라도 생기면 골치 아파진다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그는 칫하고 침을 뱉으며 물러섰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그땐 진짜 불질러 버릴 거야.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인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쓸모없는 존재로만 보지는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빚은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거액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석 씨는 밤낮으로 일을 하러 나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외국인 임산부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하던 어느 날 저는 마당 뒤편의 장독대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연구실의 배양기처럼 보였습니다. 무심코 항아리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약간 시큼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간장을 조금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산미. 이것은 발효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른 항아리들도 열어보았습니다. 된장, 고추장. 유전학자로서 미생물을 다루던 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미생물 배양 탱크였습니다. 온도, 습도, 염도. 이 모든 변수가 맛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몰래 부엌에서 온도계와 리트머스 종이 민석 씨의 공구함에 있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의 위치에 따른 일조량, 항아리의 두께, 냄새의 변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어머니가 제일 아끼신다는 시간장 항아리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을. 그것은 일반적인 골마지가 아니었습니다. 유해균의 징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관절염 때문에 장독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의 보물인 시간장을 모두 망칠 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집안에서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저는 무거운 배를 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의 기와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통풍이 문제였습니다.
옆집의 증축 공사로 인해 바람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석 씨가 남겨둔 목재들을 이용해 장독대 주변에 간이 바람막이를 설치해 공기의 흐름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끓인 소금물을 정확한 비율로 식혀 항아리에 붓고 곰팡이를 걷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장독대의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누가 내 장독 건드렸어? 어머니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 곰팡이, 나쁜 곰팡이 있었어요. 바람이 안 통해서 제가 고쳤어요.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하셨습니다. 퀴퀴했던 냄새가 사라지고 맑고 깊은 간장 향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간장을 찍어 맛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사예요. 미생물, 작은 생명 연구했어요. 이것도 과학이에요, 어머니.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밥 공기에 말없이 생선 살 한 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하얀 생선살이 제게는 노벨상 메달보다 더 값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채업자가 예고한 일주일의 기한이 내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돈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한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벌써 온 것일까? 민석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서 있는 것은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흥분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석 엄마, 큰일 났어. 저기 아랫마을 김 회장네 칠순 잔치 음식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망갔대. 내일 당장 잔치인데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김 회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 음식만 해주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방방 뛰고 있어.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신이 주신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랫마을 김 회장은 알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칠순 잔치 음식을 하루 만에 해낼 수만 있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300명분의 잔치 음식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 몸으로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많은 음식을 해.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공정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 재료의 분자 구조를 이용한 조리 시간 단축, 그리고 발효 과학을 이용한 맛의 증폭.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랑 어머니 그리고 민석 씨. 우리 셋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스템 만들게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신뢰라는 감정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시스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간장 살려낸 솜씨라면 믿어볼 만하겠지. 어머니가 앞치마끈을 질끈 동여매셨습니다. 비장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내 손맛이랑 내 그 과학인가 뭔가 하는 거랑 합쳐서 김 회장네 잔치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꾸나. 그날 밤 한옥의 부엌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전쟁이었고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는 어머니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고 저는 고기의 연육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파인애플과 키위의 효소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갈비찜 냄비의 압력을 조절하고 잡채의 당면이 불지 않도록 오일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새벽 3시 부엌은 하얀 김으로 가득 찼고 맛있는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석 씨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불을 조절하며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장 하고 외치면 제가 정확히 계량된 양념장을 건넸고 제가 불 줄여요 하면 민석 씨가 아궁이에 장작을 뺐습니다. 그 치열한 밤 저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뜨거운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아직 붙여야 할 전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의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는 단순한 경첩의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바이올린의 현이 끊어질 때 나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밤새워 달궈진 부엌에 덮고 습한 공기를 단번에 찢어발기는 불길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여명이 문틈으로 칼날처럼 밀려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선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 바닥의 타일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끝이 제 발끝에 닿았을 때 저는 척추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전을 붙이고 고기를 재우느라 퉁퉁 부은 제 발목이 그 그림자에 닿자마자 마치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민석 씨가 들고 있던 무쇠 프라이팬을 내려놓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고 어머니가 행주를 쥐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끓고 있던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만이 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칠순 잔치의 주인공인 김 회장 댁의 수석 집사라고 불리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감색 정장,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광택이 흐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아니 이 부엌 전체를 바라보는 그 경멸 어린 시선이 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흡사 제가 연구실에서 오염된 배양 접시를 폐기, 처분하기 직전에 바라보던 그 눈빛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간장 냄새, 그리고 밤새 흘린 우리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의 고상한 비강을 자극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그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과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 마치 항복을 강요하는 백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끓는 기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고막을 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탁, 탁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마치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법봉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밤새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오색 전 소쿠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검지와 엄지로 전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집어들듯이요. 그는 전을 빛에 비추어 보더니 입도 대지 않고 다시 소쿠리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 전 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60년 내공과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손목의 통증을 그가 알 리 없었습니다. 김 회장님 칠순 잔치상입니다. 동네 개업식 떡 돌리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 실장은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파란 눈동자와 불룩한 배, 그리고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만든 음식을 감히 회장님 상에 올리겠다고요? 부정타계? 그 부정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 하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 드는 그 단어.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오염된다고 믿는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과학자인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모멸감이라는 감정의 늪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민석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장님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제 아내, 아니 레나가 체계적으로 간을 맞췄고 어머니 손맛까지 더해져서 맛은 보장합니다. 시간도 없잖아요. 민석 씨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양 여자가 한국의 깊은 맛을 안다고.
퓨전이니 뭐니 하면서 국적 불명의 잡탕을 만들었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다 치우세요.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올리는 게 낫지. 이런 근본 없는 음식은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거 다 엎어. 그리고 당장 다른 케이터링 업체 알아봐. 수행원들이 다가와 우리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담긴 소쿠리와 냄비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건장한 남자들에게 밀려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석 씨가 남자들의 팔을 잡고 저항했지만 최 실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음식이 거절당하면 우리는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집은 불탈 것이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냅스들이 폭발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켰고 그 아드레날린은 저의 뇌를 각성시켰습니다. 뮌헨의 연구실에서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해독할 때처럼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의 손이 냄비 손잡이에 닿는 0.1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닿는 0.5초, 최 실장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가는 1초. 이 모든 순간이 프레임 단위로 쪼개져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흘낏 쳐다보았던 갈비찜 냄비 위로 떠오른 미세한 기름막의 패턴을. 그리고 맡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냄새 분자들 중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미완의 화학적 결합을. 저는 수행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불룩한 배 때문에 뒤뚱거렸지만 제 눈빛만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최 실장의 스마트폰 쥔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WAIT. 기다려요. 제가 영어로 내뱉자 그가 당황한 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서툰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맛보세요. 입에 넣고 씹고 삼키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내 음식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당신이 찾던 그 맛인지. 제 도발에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 박 여사를 포함한 무리의 웅성거림도 멈췄습니다. 최 실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건방지게. 아니요. 과학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맛은 혀가 느끼는 화학 반응이에요. 국적도 인종도 상관없어요. 오직 분자의 결합만이 진실을 말하죠. 최 실장은 저를 흥미로운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딱 한 입. 그 한 입으로 내 혀를 설득하지 못하면 위생법 위반까지 걸어서 당신들 싹 다 고발할 겁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턱짓으로 갈비찜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걸로 가져와 봐. 기회는 단 한 번. 저는 갈비찜 냄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의 갈비찜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밤새 끓이면서 육질은 부드러워졌지만 단백질의 변성, 간장의 향이 열에 의해 일부 휘발되었고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미세한 느끼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 실장의 까다로운 입맛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촉매였습니다. 맛의 균형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느끼함을 잡으면서 감칠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 제 시선이 구석에 놓인 바구니에 머물렀습니다. 쭈글쭈글하게 말라가는 배 몇 개와 민석 씨가 마시다 남긴 수정과 한 사발. 그리고 식초. 제 머릿속에서 화학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단백질분의 효소와 석세포의 식감, 수정과 속 계피의 시나몬알데하이드 성분, 그리고 식초의 아세트산. 이것들을 정확한 비율로 결합한다면 저는 믹서기를 잡았습니다. 배를 껍질째 썰어 넣었습니다. 믹서기 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수정과를 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갈비찜에 수정과를? 제정신이야? 박 여사의 비웃음 소리가 고막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2방울. 정확히 2ml. 이것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고기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갈아낸 혼합물을 끓고 있는 갈비찜 냄비에 부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적인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묵직하고 기름진 고기 냄새 사이로 상큼하면서도 알싸하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웅장한 향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백자 그릇에 갈비찜 한 조각과 국물을 담았습니다. 고기 표면에는 윤기가 흘렀고 소스는 짙은 갈색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릇을 들고 최 실장에게 다가가는 그 몇 걸음이 저에게는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릇 속의 국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었습니다. 고기는 젓가락이 닿자마자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부엌에 있는 모든 사람,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심지어 창밖에서 울던 참새조차 숨을 멈춘 것 같은 정적. 저는 최 실장의 목 울대뼈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꿀꺽. 음식이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의 숟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에 그 거만하고 느릿했던 동작은 사라지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고향의 맛을 찾은 것처럼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릇이 비워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아까 그 하얀 손수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입술을 훔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배와 수정과를 섞을 생각을 했지? 이 뒷맛의 감도는 알싸함은 계피 향이고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이 산미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리 전문가를 자처하던 그의 지식으로도 분석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의 반응을 본 사람들의 놀라움이 섞인 탄성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까치발을 들고 부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맛이길래 저 깐깐한 양반이 저래? 최 실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다시 냉정함을 찾으려 애쓰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빈 그릇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합격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아니, 합격 정도가 아니라 회장님이 찾으시던 맛이 바로 이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다던 그 기억 속의 맛을 당신이, 외국인인 당신이 구현해냈군요. 그 순간 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석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이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 음식들 포장해. 하나도 식지 않게 보온 컨테이너 가져와. 그리고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리사를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맛을 낸 사람이 누군지, 그 비법이 뭔지 직접 설명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한복판,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 만삭의 외국인 며느리가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빚갚기를 넘어 이 낯선 땅에서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무시하던 이 세상에서 오직 나의 실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급하게 짐을 챙겨 트럭에 실었습니다. 최 실장의 검은 세단이 앞장서고 민석 씨의 낡은 트럭이 뒤를 따랐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잔치 장소인 거대한 한옥 호텔의 위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민석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뱃속의 아이는 힘차게 발을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응원하듯이.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하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들. 그들 사이로 우리 트럭이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낡은 트럭에서 내리는 초라한 행색의 우리 가족.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건 뭐야? 짐꾼인가? 외국 여자가 있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주방 전용 출입구가 아닌 연회장 메인홀을 가로질러 음식이 세팅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찜이 메인 테이블의 중앙에 놓였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호랑이 같은 노신사. 그가 젓가락을 들자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정적. 수백 개의 눈동자가 김 회장의 입과 젓가락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 그 순간 연 회장 전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습니다. 1초, 2초, 3초.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예상하며 혀를 차려는 찰나 김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노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는 그 외침에 최 실장이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백 명의 시선이 꽂히는 무대 중앙으로 김 회장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그 압도적인 침묵 속으로 연 회장의 그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몇 걸음이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이곳까지 날아왔던 그 긴 비행 시간보다 더 아득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 밑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미세한 마찰음이 수백 명의 숨소리가 멈춘 고요한 공간에서 천둥처럼 증폭되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김 회장님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의 분노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돌멩이가 바닥에 닿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깊고도 집요한 탐색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불룩한 배를 감싸 쥔 채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그분 앞에 섰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러내려 척추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네인가? 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이 갈비찜을 만든 사람이 정말 자네란 말인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그 당당했던 시절의 저를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시어머니의 손맛과 저의 작은 지식을 더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그리고 제 배를 다시 제 파란 눈동자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세월의 훈장 같은 검버섯이 피어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60년 전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명절 때면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배를 갈아넣고 수정과를 붓고 아무도 흉내 내지 못했던 그 맛을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맛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민석 씨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더니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이 잔치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바로 이 젊은이들이네. 이 음식이 나를 다시 60년 전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하얀 섬광, 그리고 최 실장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을 찼습니다. 쿵. 그 작은 태동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회장님은 약속대로 음식값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민석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정확히 사채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사채업 사무실을 찾아가 돈다발을 던지듯 갚아버렸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차용증을 찢어 라이터로 불태울 때 그 종이가 타들어가며 나는 매캐한 연기 냄새조차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독일에서 온 유전학자가 만든 기적의 한식이라는 타이틀로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레나,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이건 당신이 이룬 거예요. 우리는 한옥의 별채를 개조해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슈미트 앤 김바이오 발효연구소.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저의 전공인 유전학 지식을 발효식품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유산균의 활동성을 관찰하고 최적의 발효 온도와 습도를 데이터화하여 전통 장류의 맛을 표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감각적인 손맛을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음식은 손맛이지 무슨 기계 타령이냐. 하지만 현미경 모니터 속에 살아 움직이는 효모균들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이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이게 진짜 내 간장 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냐? 허허, 참말로 신통방통하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의 가장 든든한 연구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공방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우리는 백화점에 입점했고 2년 만에 홈쇼핑 매진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레나의 과학된장, 유산균 폭탄 고추장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뮌헨의 좁은 아파트에서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냉동 피자를 데워 먹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지금 한옥의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의 차이만큼이나 제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기적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 하늘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들려오던 그 우렁찬 울음소리.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며 제 가슴 위에 핏덩이 같은 아이를 올려주었을 때 그 뜨겁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0%의 확률을 뚫고 세상에 나온 나의 기적. 하늘이는 저를 보며 방긋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돌을 지날 무렵 또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의학적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제가, 조기 폐경이라던 제가 한국에 와서 5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두고 설명할 수 없는 케이스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만든 기적이고 맵고 짠 한국 음식과 따뜻한 온돌,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제 몸을, 제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깨워냈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한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마당에서는 5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첫째 하늘이는 이제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동생들을 챙기고 막내 쌍둥이는 서로 장난감을 뺏겠다고 앙앙거립니다. 마루가 쿵쿵 울릴 때마다 민석 씨는 우리 집 무너지겠다며 허허 웃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무서웠던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별들이 유난히 총총했습니다. 민석 씨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유자차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행복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이제 세월의 주름이 조금 잡혀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스위스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여전히 뜨겁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민석 씨, 이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뮌헨에서의 레나는 죽었어요. 차갑고 외롭고 미래가 없던 그 여자는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레나는 당신이, 그리고 한국이, 우리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준 생명이에요. 제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벅차서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나무 냄새와 아이들이 흘리고 간 분유. 냄새가 섞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서 툭 하고 또 다른 생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6째입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이번에는 딸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놀라지도 않고 레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가 유공자 상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라고 농담을 던지십니다. 10명을 낳고 싶다는 농담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스위스에서 민석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그냥 주저앉았다면, 만약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쳤다면, 그 수만 가지의 만약들 속에서 저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기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전학자인 저는 확률을 믿었습니다.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는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변수와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0을 무한대로 만드는 유일한 힘. 이곳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곳이 저의 진정한 첫 번째 고향입니다. 제 영혼이 숨을 쉬고 제 심장이 뛰고 제 가족이 뿌리 내린 곳.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이자 6아이의 엄마 그리고 꿈을 이룬 사업가 레나입니다. 창밖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방 안에서 아이들이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일상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지금 어딘가에서 차가운 절망 속에 갇혀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더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기적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밤은 여섯째가 유난히 힘차게 놉니다. 아마 이 아이도 형, 누나들처럼 세상에 나와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서 와, 아가야. 이곳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집이란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